자, 유채권 제도인데요. 251페이지. 요 그림 한번 봐봐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갑이 시계 소유자. 근데 시계가 고장나서 이제 을은 시계 수리 업자예요. 고장난 시계를 수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을은 이제 부품을 교체하게 됐고 갑에게 총 수리비로 5만 원을 지급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내용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시계 소유자 누구예요? 갑. 근데 시계가 뭐가 나서? 고장 나서 을은 이 시계를 수리하게 됐고 수리대금 쪽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5만 원. 자, 그러면 요 수리대금 5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을의 이름 뭐예요? 요 을은 수리대금 5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을은 뭐죠? 채권자. 그다음 갑의 이름 뭐예요? 이 사람 채무자. 자, 그러면 이때 요 수리대금 5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을이 채권자인 건 맞는데 요 을은 수리대금 5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요 시계를 을은 계속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유치는 뜻이 뭐죠? 유치. 이게 유 더하기 치예요. 유 더하기 치. 유라는 게 이제 체류한데 류자인데 이건 점유를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치라는 게 둘치자예요. 자기에게 둔다. 이 말은 갑이 수리대금 5만 원 변제를 하지 않고 을에게 시계 인도 청구를 하면 을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계속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걸 유치라 그래요. 다시 뭘 계속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걸 뭐라고 한다? 유치. 술 먹고 꼬장 부렸어요. 뭘로 가죠? 유치장 가죠. 그것도 똑같아요. 경찰서에서 그 사람 가두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그 사람에 대한 뭘 계속하는 거죠? 점유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 올 때까지 안 내보내는 거죠. 인도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뭘 계속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걸 뭐라고 한다? 유치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을은 갑으로부터 수리대금 5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시계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수리대금 5만 원을 갚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이 수리대금 5만 원을 갚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을은 이 시계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대금 5만 원 받기 위해서 시계를 가지고 있다가 갑이 5만 원 갚지 않으면 을은 시계에 대해서 확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계를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받은 겁니다. 그럼 경락이는 언제 소유권 취득하죠? 경락대금 을 완납한 때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병이 경락대금 쪽으로 100만 원 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병은 경락대금 100만 원을 완납하면 시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대신 현재 시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을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수리대금 얼마를 받기 위해서?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시계를 계속 을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을이에요. 자, 그러면 요 을은 지금 경락대금이 얼마 나왔어요? 100만 원이고 을의 채권은 지금 얼마예요? 5만 원. 그럼 경락대금 100만 원 중에서 을은 수리대금 5만 원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지금 경락대금 100만 원 나왔고 수리대금 5만 원을 을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뭐만 있고 경매권만 있고 우선 면제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시 뭐만 있고 경매권만 있고 우선 면제권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유치권이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그 수리대금 5만 원 변제받을 때까지 시계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경매 청구해서 그 다음 끝까지 경락대금으로부터 수리대금 5만 원까지 먼저 변제를 받으면 유치권이 있는 게 좋은데 경매권은 있어도 우선 면제권이 없으면 유치권이 있으나 마나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치권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시점 언제라고 그랬죠? 경락대금 완납한 때. 이 사람 소유권 취득은 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시계를 인도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면 을은 병한테 뭘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유치권. 내가 아직 갑으로부터 수리대금 5만 원 변제를 못 받았으니까 병 나한테 시계를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을은 병한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결국 얘는 시계를 인도받으려면 병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 수리대금 5만 원을 병이 대신 갚아야 돼요. 대신 갚아야만 을이 그 지배를 풀어서 시계를 병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 면제 받지는 못하지만 병이라는 사람이 갑이 지고 있는 수리대금 5만 원을 대신 변제할 책임을 지니까 유치권이 있는 게 변제받기 쉽다, 없는 게 변제받기 쉽다. 있는 게 변제받기 쉬운 거예요.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 면제 받지는 못하더라도 경락인이 대신 돈을 갚으니까 사실상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으니까 유치권이 있는 게 훨씬 더 변제받기가 쉬운 겁니다. 자, 그럼 잘 용어를 정리를 한번 해봐요.
그럼 수리대금 채권하고 유치권 두 가지 중에서 유치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채권이 유치권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있으니까 변제받기 쉬워진 거잖아요. 벌써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있으니까 채권의 변제받기 훨씬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채권이 유치권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권이 있으니까 변제받기 훨씬 쉬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리대금 채권은 뒤집어 말하면 수리대금 채권은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든 단어가 피담보 채권이라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 그러니까 이 수리대금 채권은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채권이라고 한다?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 피담보 채권은 말 그대로 담보가 되고 있는 채권입니다. 담보가 되고 있는 채권. 그럼 담보가 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유치권이 있으니까 채권의 변제를 받기 훨씬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담보가 되고 있다 하면 채권의 확실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제 말 이해돼요? 다시 피담보 채권은 담보가 되고 있는 채권인데 담보가 되고 있다는 건 채권의 확실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자, 시계 고장 났고. 그다음 을은 수리대금 쪽으로 얼마 받을 수 있게 됐다. 5만 원. 그럼 시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게 뭐다? 유치. 근데 유치권자는 경매권은 있지만 우선 매집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선 매집권 같은 게 없어도 유치권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있는 게. 왜냐하면 경락인이 요 수리대금 5만 원을 대신 변제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치권이 있으니까 채권의 변제를 훨씬 받기 유치권이 있으니까 채권의 변제를 받기 훨씬 좋아진 거예요. 이걸 표현할 때 유치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채권은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담보가 되고 있다는 말은 채권의 확실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뭐가 있다? 수단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럼 피담보 채권하고 유치권 중에는 뭐가 주된 권리일까요? 피담보 채권하고 유치권 중에는 뭐가 주된 권리죠? 지금 수리대금 5만 원 변제받기 위해서 유치권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는 뭐가 주된 권리다?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유치권이 무슨 권리다? 종된 권리라는 겁니다. 자, 시계는 동산인가요? 부동산인가요? 동산. 동산에 대해서는 유치권 돼야 안 돼요? 되죠. 동산 가질 수 있으니까 유치권이 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될까 안 될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 되죠. 아까 제가 오전에 이제 오다 보니까 요 건물 사거리 뒤편 쪽에 가면 플래카드가 하나 붙여져 있는데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이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간혹 본 적 있죠.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면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 공사를 해줬어요. 그럼 공사를 해줬으니까 건물주 갑한테 공사대금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공사대금을 건물주가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럼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 건물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유치. 그럼 그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이게 뭐 지상권 같은 거, 전세권 같은 거 다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하고 싶어도 등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일부러 지가 알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플래카드를 붙이는 거예요.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그리고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는데 건물에 들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뭐 갖다 놓는 거죠? 집게 같은 거 갖다 놓는 거예요. 사무실, 책상, 의자, 그다음 포크레인 있는 거 갖다 놓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 주기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다음 유가증권에 대해서 유치권도 가능해요. 유가증권. 상품권 사례인데요. 자, 이 사람이 상품권 10만 원짜리 10,000장을 가지고 있어요. 시가로 얼마일까요? 이 계산 빠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숫자 계산 빠른 사람. 상품권 10만 원짜리 10,000장을 가지고 있으면 시가로 얼마예요? 10억. 10억. 자, 그러면 어쨌든 요 상품권 10만 원짜리. 그러니까 상품권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 그렇게 말하면 돼요. 유가증권이라고 그래. 동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품권 10만 원짜리 그러면 그 10만 원짜리만큼 10만 원만큼 물건을 살 수 있는 값어치가 종이 딱지에 녹아 들어가 있다. 이걸 화채라 그럽니다.
10만 원만큼 물건을 살 수 있는 값어치가 종이 딱지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유가증권이라 그럽니다. 가치가 있는 증권, 유가증권. 자, 그럼 상품권 10만 원짜리 만장을 이제 을한테 이걸 보관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 물건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는 계약은 임치라 그래. 임치. 그러니까 물건 맡기는 거 이게 임치 계약인 거예요. 을은 이제 보관료로 총 5만 원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은 상품권 만장을 보관하느라고 보관료 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 보관료 5만 원은 상품권 만장을 보관하느라고 채권이 생긴 거니까 이 보관료 5만 원을 받을 때까지 을은 상품권 만장을 안 돌려주고 계속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계와 같은 동산에 대해서 유치권 돼야 안 돼요? 되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되고, 그 다음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20조 조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251페이지에 와서요. 자, 유치권의 내용에서 320조 찾았죠? 1항만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찾았죠?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읽어보니까 어느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변제 받을 때까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관하여 생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관하여 생긴. 그러니까 이게 그 유치권의 경우에는 이게 아무 때나 유치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돈 받을 게 있다고 해서 항상 유치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7번 볼까요? 자, 수리대금 채권은 왜 생겼어요? 시계가 뭐가 나서? 고장 나서. 이 고장난 시계를 수리하느라고 수리대금 채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하고 목적물하고의 사이에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한다? 아주 밀접한 연관성. 그래서 결련성이라고 그래요. 아주 밀접한 연관성, 즉 채권과 목적물하고의 사이에 뭐가 있어야? 결련성이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아까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이제 공사를 해준 거예요. 공사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공사대금 채권은 뭐 때문에 생긴 거죠? 건물 공사하느라고 공사대금 채권이 생겼으니까 채권과 목적물하고의 사이에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 유치권이 된다는 거예요. 상품권 사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권 요 만장을 보관하느라고 보관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보관료는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상품권 만장 때문에 생긴 거예요. 즉 채권과 목적물하고의 사이에 뭐가 있다? 결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야만 유치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뜻을 써볼까요? 자, 유치권 땡땡 하시고 네모 1번 옆에다 쓰시면 되겠어요. 타인의 물건 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좀 긴데 차근차근 시계사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쓴 거 읽습니다. 시작.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그 다음 뭐에 있는 경우?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다음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한다? 유치권. 자, 그 다음 또 7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내용이 요거예요. 이 사람 건물 가지고 있고 을한테 돈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 돈 빌리는 계약은 뭐라 그러죠? 돈 빌리는 계약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 그러죠. 소비대차 계약. 그 밑에
소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을의 이름 뭐예요? 소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돈을 빌려준 을은 뭐라 그래요? 대주. 왜 대주라고 그러죠? 돈 대준 사람이라고 해서. 하지 말까 그랬나? 을은 뭐라 그래요? 대주. 갑은 돈 빌린 사람은 차주. 자, 그 다음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을은 1,0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채권자. 그 다음 요 갑은 채무자. 자, 그럼 이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당사자 이름은 계속 같다 다르다 그랬죠? 자, 그 다음 을이 1,000만 원을 갑에게 빌려줬는데 만약에 갑이 동산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을이 설정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은 질권입니다. 그다음 갑이 부동산 가지고 있다면 을이 설정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은 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요 건물, 토지 이런 건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이다. 그 부동산은 뜻이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물건? 근데 안 움직이면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부동산은 토지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하세요.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토지하고 토지에 딱 달라붙어 있는 물건은 다 뭐다? 부동산. 부동산 제외한 나머지가 동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은 부동산이니까 을이 설정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은 이게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저당권은 다른 게 없고 갑하고 우리 그냥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은 갑하고 우리 합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관해서 합의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갑이 빌린 돈이 얼마죠? 1,000만 원이잖아요. 내가 1,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을리가 내 건물을 어디에 넘겨도 좋다, 경매에 넘겨도 좋다라고 합의하는 거예요. 이게 저당권 설정 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는 교환 가치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이 결국 이 말이라는 겁니다.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네가 내 건물을 어디에 넘겨도 좋다, 경매에 넘겨도 좋다, 네 맘대로 처분해도 좋다라고 하는 합의인 겁니다. 이걸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체결한 거예요? 갑하고 을이 체결한 거죠. 밑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했어요. 그럼 누가 저당권 취득하는 거죠? 을이 저당권 취득하는 거죠. 그 을의 이름 뭐예요? 저당권자. 갑의 이름 뭐죠? 저당권 설정자. 그다음 대답을 잘하세요. 그럼 갑은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에요?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이에요? 갑.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고, 그다음 을은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에요?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이에요?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을은 저당권을 설정받아서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저당권 제도는 우리 실제 생활에 많아요? 별로 없어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뭐 생각하면 돼요? 주택담보대출 생각하면 되죠. 우리 아파트 담보로 돈 빌리고 은행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그 은행이 뭐가 되는 거죠? 저당권자. 그 돈을 빌린 데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한다,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은행이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받은 다음에 내 건물에 들어와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죠.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요? 점유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아요. 그다음 요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을은 갑의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경매 청구에서 이 건물이 1억 원에 경락이 됐어요. 그러면 요 을은 다른 사람보다 1,000만 원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경매권도 있고 뭐도 있어요? 우선 면제권도 있어요. 이 점이 유채권자와 다르죠. 아까 유채권자는 뭐만 있고 경매권만 있고 우선 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저당권자의 경우는 경매권하고 뭐까지? 우선 면제권까지 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저당권의 경우에는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곧바로 경매를 청구해서 경락대금으로부터 다른 사람보다 자기 채권 1,000만 원 우선해서 변제를 받으니까 저당권에 있는 게 변제받기 쉬워요? 없는 게 변제받기 쉬워요? 있는 게 변제받기 쉽죠. 그럼 이때 잘 따져보세요. 그러면 저당권이 있으니까 변제받기 훨씬 쉬워진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채권이 저당권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좀 많이 좋아지네요. 저당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요 1,000만 원의 채권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1,000만 원은 담보가 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또 무슨 채권이라고 한다?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피담보 채권하고 저당권 중에서 뭐가 주된 권리죠?
지금 1,000만 원을 빌려주고 1,000만 원의 채권의 확실한 만족을 얻어주기 위해서 저당권이 존재하는 거니까 피담보 채권하고 저당권 중에는 뭐가 주된 권리다?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이런 경우가 현실적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 빌리고 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래서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그다음 채권자가 저당권자 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거 좀 해봅시다. 자, 돈은 갑이 을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거예요. 자,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돈 빌린 사람은 누구예요? 갑. 그러니까 소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은 누구예요? 갑하고 을. 그런데 이 병이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은 누가 한 거예요? 병하고 을. 이 병과 같은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말해요. 자, 병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한다? 물상 보증인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시, 돈은 갑이 빌렸고 병이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 병과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물상 보증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되는 게 보통이지만 물상 보증인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 조심하실 건 이때 그 물상 보증인이 저당권 설정자가 될 때 이 건물 소유권이 갑에게 있다는 거예요? 병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물상 보증인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요. 이때 물상 보증인이 저당권 설정자가 된다. 이 말은 건물 소유권이 갑에게 있다, 병에게 있다? 갑.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은 나중에 다음 시간 강의 때 내 얘기를 더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들을 때 잘 들어보시면 항상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돈은 갑이 빌렸고 병이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다. 다시, 갑이 을한테 1,000만 원을 빌렸고 병이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병과 같은 사람을 물상 보증인이라고 한다. 늘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이 물상 보증인의 저당권 설정가 될 때 얘는 건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갑에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다? 병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이 될 때는 건물 소유권이 당연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갑한테 있는 거고, 그다음 물상 보증인이 저당권 설정자가 될 때 건물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병한테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 이제 의의를 써봅시다. 자, 이제 저당권 제도 가세요. 이제 2장 넘어올까요? 자, 254페이지 맨 밑에 가세요. 254페이지 맨 밑에. 일단 조문을 먼저 읽어봅시다. 356조 찾았어요? 같이 읽어보죠. 저당권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당권자는 자, 그럼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제3자.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러니까 이때면은 제3자의 이름 뭐죠? 물상보증인. 채무자 또는 제3자, 물상보증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뭘 받을 수 있다. 우선 면제. 자, 그래서 네모 2번 저당권 땡땡 하시고 의의를 써볼까요? 저당권 땡땡. 자,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변제가 없는 경우 경매하여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변제가 없는 경우 경매하여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쓰셨어요? 본인이 쓴 거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변제가 없는 경우 경매하여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 그럼 이제 7번을 잘 보세요. 두 개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저당권 설정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에 한한다. O예요, X예요?
표정들이 왜 이래요? 다시. 저당권 설정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에 한한다. OX? X죠, X. 다시. 저당권 설정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에 한한다. OX? X. 채무자도 되고 누구도 돼요. 물상보증인도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되는 게 보통이지만 제3자가 물상보증인이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갑이 을로부터 1,000만 원 빌렸고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이 1,000만 원을 갚으면 좋은데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은 거예요. 그 밑에 을은 물상보증인에게 네가 1,000만 원을 갚아라 라고 을이 병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가 1,000만 원 갚아 라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그러니까 다시 돈 빌린 사람은 누구예요? 돈 빌린 사람은 갑의 병이에요. 갑. 그 다음 저당권 설정해 준 사람은 병.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병이 을한테. 그럼 갑이 돈 갚았다 안 갚았다? 안 갚았어요? 그럼 이때 을이 물상보증인에게 네가 1,000만 원을 갚아라 라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자, 이게 그 물상보증인 나오면 항상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은 채무가 없어요. 그런데 책임이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합니다. 물상보증인은 뭐는 없고 채무는 없고 책임만 있어요. 다시 뭐는 없고 채무는 없고 책임만 있어요. 그냥 보증인하고 다르다라는 걸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증인하고 달라요. 그럼 7번을 봐봐요. 그 갑이 1,000만 원을 빌렸는데 갑이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고 병이 보증을 서줬어요. 보증. 그러니까 보증인은 물상보증인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보증인은 채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채무자인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은행에서 보증인에게 네가 1,000만 원 갚아라고 이행을 청구하죠. 그러니까 물상보증인하고 보증인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보증인은 채무가 있으니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물상보증인은 뭐가 없으므로 채무가 없으므로 물상보증인에게 피담보 채무를 이행하라라고 청구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만 더. 그 밑에 그 물상보증인에게 1,000만 원을 갚아라라고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면 저당권자가 불리하지 않다. 불리하지 않다. 왜 불리하지 않을까요? 아까 이쪽에 물상보증인은 뭐는 없지만 채무는 없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갑에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을이 병한테 물상보증인한테 네가 돈 갚아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 뭘 지는 사람이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니까 갑에 1,000만 원 갚지 않으면 을이 병 소유 건물에 대해서 곧바로 뭘 청구하면 돼요? 경매 청구하면 되죠. 그래서 1억 원의 경락이 됐다면 다른 사람보다 1,000만 원을 우선해서 변제를 받아가지고 가니까 물상보증인에게 피담보 채무를 이행하라라고 청구할 수 없어도 저당권자가 불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 대신 건물 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예요? 병이죠. 이게 바로 병이 자기 재산으로 1,000만 원에 대해서 뭘 진 거예요? 책임을 진 거예요. 책임. 꼭 잘 기억합니다. 물상보증인 하면 얘는 뭐는 없고 채무는 없고 뭐만 있다? 책임만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칠판을 봅시다. 자, 민법상 물권의 종류 몇 가지 있다 그랬죠? 8가지. 자, 먼저 첫 번째 점유권. 뜻이 뭐예요? 이렇게 조용하면 안 돼요. 네, 강의 다시 듣고 꼭 외워가지고 오세요. 자, 점유권은 뜻이 뭐다?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보호하는 권리. 자, 소유권은 뜻이 뭐죠?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은 뜻이 뭐죠? 소유사용.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 그 다음 지역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꼭 나와야 됩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 타인의 물건이나 시계 사례 생각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질권보호는 시험범위에 제외되고 저당권의 뜻이 뭐예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변제가 없는 경우 뭐하여? 경매하여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다 사람이 물건을 직접 뭐하는 권리다. 지배. 이렇게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는 뭐라고 한다? 물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개별 물건의 의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까지 꼭 외워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